작년에 급등했던 것들을 이제 다 되돌리는 과정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가면 저는 미국 물가 3% 그 밑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국은 2%도 깨질 것 같고요. 그래요. 지금은 저는 달러 팔고 있다 아직도. 예, 달러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1,300원 이상에서는 기분 좋게 팔고 있습니다. 파는 거고. 예,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저희들 표현으로 가정사가 더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밖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그냥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가는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가 달러를 살 때죠. 지금은 얼마나 많은 뉴스가 있습니까? 당장 미국 은행들 또 망한다는 소문도 받아하죠. 거기다가 그 인플레 감축법 IRA 때문에 이게 혜택을 보니 많이 얼마나 전 국민이 지금 2차 전지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벤트가 너무 많을 때는 아직은 달러가 살 때보다는 좀 달러를 적절히 차익 실현을 해서 국내에 저평가된 자산을 살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달러를 다시 사면 좋을까요? 이대로 제 전망대로라면 올해 연말에는 또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1200원. 1200원대 초중반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달러 약세를 좀 젖히시는 거예요? 저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고 이제 인하의 타이밍만 남았다 쪽에 저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좀 달러가 약세로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인하는 혹시 연내로 좀 보세요? 네, 저는 연내로 보고 있죠.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힘들지만 미국 부동산 시장도 최근에 정말 질이 멸렬하거든요. 이제 거기가 해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건설업 분야가 해고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지난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그러면 착공도 줄고 집값은 빠지고 거래도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제 은행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물가는 상관이 없을까요? 요즘 물가는 피크 쳤죠? 피크는 쳤다고 해도 그게 막 목표 2%까지는 어렵다 이런 시각도. 연말에 보시죠. 저는 연말에는 지금 물가가 5%인데 연말 되면 지금 물가 반토막 나 있을 거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오펙이 감산을 해도 유가가 못 오르잖아요. 지금 잠깐 80불 갔다가 밀리는 거 보시면 그만큼 지금 전 세계 수요가 약해요. 불황이에요. 수요가 약하면 유가는 빠지고 지난해 이맘때가 130불이 지금 80불 미치잖아요. 아무튼 고점에서 50불 이상 빠졌는데 그러니까 감산 전에는 63불 갔죠. 그만큼 국제유가가 패닉을 일으키면서 폭락하고 있는 중이고 원자재 가격 특히 곡물 가격 중에서도 대표인 밀 가격 한번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그만큼 물가가 팍팍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표를 바로 못 따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 초에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여름까지 갔으니까 올 여름쯤 가면 작년에 급등했던 것들을 이제 다 되돌리는 과정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가면 저는 미국 물가 3% 그 밑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은 2%도 깨질 것 같고요. 물론 전력요금 얼마 올리냐에 달리긴 했는데 그래도 인플레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의 선행지표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황이군요 지금. 리세션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은 금리가 결국 결론적으로 떨어진다 했을 때는 주식시장에는 좋다고 보시죠? 좋은데 채권이 일단 더 직접적으로 좋은 거고 주식은 경기는 너무너무 안 좋아서 정부가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살려준대 라고 했는데 이제 이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진짜 또 타이밍이냐면 금리 인하에도 소용없어 소리를 누가 하면 그때 꼭 사야 됩니다. 더 최악이군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금리를 인하해도 경기는 회복되지 않아. 주가는 실적은 좋아지지 않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바닥이죠. 진짜 바닥이죠. 그러니까 그 펀더멘탈에 주가는 그 전에 바닥이고요. 경기 바닥이 그때 오죠. 전세가도 좀 오를까요? 앞으로? 월세가 이렇게 오르는데 전세로 또 월세는 안 빠지더라고요. 월세는 오르죠. 오히려 수요가 글로 가니까. 그래서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이니까 전세의 급락도 진정되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제도적 요인들이 엮여 있는 건 단언하기 어려운 게 2020년 7월인가 8월에 했던 임대차 3법이 3년이 지나서 계약갱신 청구 쓰신 분들까지도 지금 돌아오잖아요. 그때 되면 그때 너무 그 가격이 급등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시는 분들이 가격을 크게 내리려고 들 텐데 그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여름을 걱정하시는 분이 많죠. 그것 때문에. 전세가 한 번 더 빠지면 집값을 버틸 수 있겠냐. 걱정하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제가 아까 바닥이다 소리는 못 하겠고 왜냐하면 제도적 요인이 좀 있어서 그때 마찰적인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지나면 추세가 그래도 금리 많이 떨어진 거의 효과는 후행적으로 나오니까 그거 지나고 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뭐 급등 막 이런 건 어려워도 급등하려면 수출이 좋아져야죠. 우리나라 그렇죠.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힘은 크게 세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공급. 근데 공급은 없으니까. 네. 옛날 2014, 15년에 하우스푸어 사태를 만든 건 그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공급 물량 증가 때문에 주택 시장이 박살났던 건데 지금은 공급 물량은 거의 없으니까 남아있는 두 변수는 금리랑 경기잖아요. 네. 그리고 경기는 수출. 그죠? 그리고 금리는 인플레. 근데 인플레는 잡혔는데 경기는 아직 멀었으니까 적어도 3, 4, 5, 6월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네.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만 떨어지는 거니까 탄력적 회복까지는 이야기하기엔 조금 저는 자신은 없죠. 그러네요. 이게 1대1이네요. 근데 이제 공급이 적으니까 2대1이요? 예, 2대1이니까 타이밍상 한 번 더 빠졌다 갈 수도 있는 그 전세 계약 물건이라든가 또 서울의 개포 입주장에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빠지니까. 지역적으로.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확산되거든요. 그러면 전세값이 못 오르는데 집값 오르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탄력이 영 지금은 없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경기 회복은 좀 언제쯤으로 보세요? 하반기? 하반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에도 이거 지표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는 추석 전에 하지 않겠나. 9월 한번 찍어봅니다. 틀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뭐 거기 좀 늦어져도 내년 초면은 나쁠 거 없어 보이긴. 올해 중에는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호주랑 같이 손잡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세 나라 모두 최근에 전부 다 동결 중이에요. 예, 금리 동결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렇군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약간 항공모함 같다고 하잖아요. 좀 느리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죠. 예, 되게 탄력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실거래가 공개된 데다가 예, 저 프롭테크 앱들이 전부 정보를 많이 주고 거기다가 또 정보의 쏠림도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느리게 움직여서 참 이 고수들이 투자해서 성과 내기 좋은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시장이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뭐 천천히 돈다라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금리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별로 없는 거다 정도죠. 그러니까 몇몇 전문가분들께서 하락을 외치시던 분들이 연말을 좀 말씀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출수 준비해야 될 때라고. 뭐 가격이 너무 빠졌으니까. 지금 2021년 9월에 고점 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좀 있으면 이제 3월 달도 나오고 하면 대충 한 30% 가까이 빠지는 거잖아요, 거의. 그러면 뭐 역대급 폭락이니까. 뭐 가격 싸면 또 뭐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래도 좀 비싸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제 그 같은 기간 소득 오른 것도 감안해야죠. 그러니까 또 감안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2020년, 21년 2년 합쳐서 한 31%인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저는 좀 버블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버블이면 그게 꺼지려면 한 25%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또 2019년 말에 올랐던 것까지도 버블이라고 보면 한 30% 빠지면 대충 2019년 평균 거래 가격이 오는데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4년 동안 인플레가 좀 많이 났던 시기라서 명목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은 한 20% 가까이 되는 데들이 꽤 있죠. 삼성전자 이번에 올해 4% 올리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작년 10% 올리고 올해 4% 오고 하면 여기 거의 20% 정도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 대기업에 종사하거나 뭐 또는 공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럼 타격 없으셨어요? 타격 없고 오히려 2019년 가격 대비 자기의 소득은 그렇게 올랐다면 굉장히 싼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사겠죠, 언젠가는. 네. 근데 뭐 언제 살지는 모르니까. 네. 연말부터 좀 슬슬 보자. 세밀하게. 뭐 저는 모르겠어요. 타이밍을 자꾸 재려고 그러면 안 되고 가격 레벨을 봐야지. 네. 제가 작년부터 한국 주식 사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유가 싸다. 바닥이 언젠지 자꾸 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거는 귀신도 못한다. 자기 소득에 대비해서 싸다 생각하면 들어가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2019년 가격 정도면 굉장히 싼 거 아니냐. 그 정도면. 그래서 단지별로 2019년 가격이면서 로얄층, 로얄동이면 사볼만 하지 않냐. 그렇죠.
박사님, 마지막 질문 하나가, 그 미국 부동산, 상업 부동산 위험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한국 부동산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상업용 부동산은 후행이에요. 그러면 상업용 아니고 주택이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같이 움직여요. 아, 그럼 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세상 금리가 같이 움직이죠. 거기서 또 내리고 네, 올리고 하고 우리도 뭐 미국 금리 인상할 때 우리도 인상하고 우리 인하할 때 미국도 인하하잖아요. 아, 그 전 세계 금리가 좀 그래도 레벨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같이 움직이고 음. 세계 경기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렇게. 예, 그래서 미국 경기 좋아지면 우리도 좋아지거든요. 근데 미국 리츠가 먼저 빠졌어요. 가격 빠지는 것보다 고점에서 한 25% 빠졌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한 4% 초반까지 왔어요, 다들. 그러니까 살만하잖아요. 또 미국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리 올해 중에 동결하고 빠르면 올해 연말에 전 인하한다고 보는 쪽이면 그러면 모기지 금리도 내릴 거 아니에요. 네, 우리도 내리고 다 내리니까. 그러면 미국 부동산이라는 게 금리 내리면 오르거든요, 거기는. 리치는 오를 것 같은데요, 바로. 예, 그러니까 뭐 금리가 언제 인하가 될지는 모르니까 쌀 때 사두자. 네. 타이밍 자꾸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올해 중에 평균 가격 싸게 그냥 매달 좀 아니면 뭐 매 분기 말이라도 한 번씩 분할해서 사두면 내년 연말 되면 배당에다가 이거 수익이 짭짤한데 네. 이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상업용 부동산은 관계가 없어요? 아니요, 있는데 리츠도 부동산 중에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좀 영향을 받는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업용 부동산의 특성이 뭐냐면 주거용의 후행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부동산 시장 2006년에 망가졌는데 상업용 부동산 전부 다 2008년에 죽는다 그랬던 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차이예요. 부동산은 아파트는 모듈화되어 있고 표준화되어 있어서 거래도 잘 되고 전 국민의 가격을 아는데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용 부동산은 이 전주가 누구냐, 여기 누가 들어와 있냐, 이건 누구, 사장님이 누구냐, 인테리어 레벨에 따른 투자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운 자산이잖아요. 개별성이 큰 거고. 예,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가격을 뒤늦게 수용하고 뒤늦게 가격이 오르고 그러죠. 지금 이제 공실이 나기 시작했을 텐데도 임대료는 안 깎아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다 빼고 나가는 게 공실이 너무 심해지면 그때 임대료 내리고 가격이 빠지는 걸 인정하는 그런 악순환이 항상 후행적으로 나오잖아요. 우리 2021년, 22년 장 좋을 때 오피스텔 인기 끝내줬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맞아요. 20채씩 사고만 그러셨는데. 네. 박사님 한 1억 정도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시겠어요? 아니, 빨리 리치고에 넣으세요. 죄송합니다. 빨리 프리즘에 넣으세요. 그래서 네. 프리즘 앱에 중립형 포트폴리오가 현금 비중도 짭짤하게 높고요. 그리고 글로벌 주식, 그리고 국내외 채권, 그리고 금 이런 데 분산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확정할 수는 없는데 연환산 복리 수익률 기준으로 과거 시점으로 이렇게 해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만큼 성과를 내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 성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지난 20년간 연평균 성과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를 해주면서 지난 20년간 국민연금 보면 마이너스가 2번인가 3번밖에 안 났어요. 그런 국민연금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중립형 저희들 포트폴리오고요. 삼성 국민연금보다 좀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하고 싶고 나는 그래도 10년에 한 번 정도 마이너스 5년에 한 번 마이너스 패스. 난 그래도 수익률 그래도 그보다 좀 더 높게 예를 들어서 캐나다 국민연금 정도 성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성장형을 하시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CMA 계좌부터 ISA, IRP, 개인연금까지 모든 계좌에서 다 서비스가 되는 그런 회사니까 한번 프리즘 검색하셔서 앱 한 번만, 그러니까 꼭 가입 안 하셔도 앱 한번 깔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고 또 매주 제가 뉴스레터를 앱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모멘텀, 추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시장은 추세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추세 투자자는 아니지 않냐. 어떤 이들은 추세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을 때 매도하는데 그 매도가 뭐냐면 내부자들의 매도가 제일 무섭죠. 증자를 비롯한 주식의 공급들을 기업이 갑자기 하는 시기는 내부자의 매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그 회사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기업들의 공모 증자가 폭발을 할 때는 주식시장 좀 비관적으로 봐야 되고 수급이 안 좋아진다라는 말씀. 제 말을 들었던 분들은 이미 작년에 잘 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교훈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산시장에서는
내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보의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투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